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 영상 강의가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자, 파이팅! 자, 오늘은 제3강입니다. 제3강은 주택문제 인식과 분석 틀이 되겠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인식이나 인식 배경, 현상적 분석, 그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어떤지, 한국의 주택문제, 한국 주택 문제만의 특수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문제 인식이 첫 번째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주택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 해방되고 2020년까지 한 75년 동안 한국 현대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현대사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입니다. 경제구조는 산업화 방향으로 갔죠. 특히 공업화라고, 정치구조는 민주화로 흘러갔습니다. 공간구조는 도시화로 갔습니다. 해방되기 전 1940년대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0%입니다. 이게 도시라는 것은 인구 5만 이상 사는 업 단위 이상을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산업화 초기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적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도 매우 낮고요. 주택에 투자해도 회전되는 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 되면서 도시로 많은 사람이 몰리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런데 주택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해결된 게 비공식 부문, 인포멀한 섹터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산동네, 달동네 지어가지고 무허가 정착지로 막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문제죠. 자, 이 도시와 관련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940년에 도시화 10%라고 했죠. 50년, 6.25가 난 50년에 도시화 18%입니다.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70년대, 80년대 도시화율이 급격히 70%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2010년에 한 93%인데 2020년 10년 들어있으면 거의 93, 4%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70년 전에는 우리 인구의 90%가 농촌에 살았는데 현재는 인구의 90%가 도시에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률 우리나라는 55%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좁은데 우리나라 인구의 55%가 몰려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십시오. 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더 못했죠. 현재는 2010년에 18,000불인데 작년에 한 3만 불 넘었죠. 하여튼간에. 자, 돈인선이라는 주택학자가 1967년에 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 산업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택 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 그리고 타 산업의 발달로 주택이 대략 공급이 가능하면 임대주택 공급에 제주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또 기존 주택을 재개발하고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에서 3단계로 유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민주화가 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영구임대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택 문제 누수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도시화와 주택 문제는 관련됐고 서구, 특히 영국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60, 70년대 대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됐죠.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왔죠. 왜? 일자리가 있었으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한자촌, 달동네, 산동네 이런 무허가 정착지에 불량주택을 형성하면서 살게 되었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결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이런데 소득도 올라가고 또 관심이 되니까 노동자의 주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조가 됩니다. 특히 87년 민주화 후에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민주노동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 됐죠.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게 된 90년 초에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 공급 유형할 때 잠깐 제가 설명을 했죠. 자,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4.19 혁명하고 80년대 후반에 그 민주항쟁,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1989란 영화가 있어서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2010년 촛불 혁명으로 진전이 됐죠,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주택 부분에서도
경제 성장한 만큼 나도 배분적 정의, 나도 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었죠. 그걸 반영한 게 주거권 운동에 영향이 있었고요. 2015년에 드디어 법에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주거권을 명시하게 됩니다. 2018년도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내면서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했는데 개정안은 허지부지 됐죠. 그리고 시민단체, 경실련이나 주거복지연대, NGO 단체가 저임금 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관심을 가졌고, 또 전세, 월세, 민간임대 인대로 계속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주택의 공급과 소비입니다. 이거는 주택이 상품으로서 갖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주택은 소비재로서 주택 자원의 절대 부족과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투자재죠. 투자이기 때문에 투기 심리, 사양심을 하죠. 과다한 투자 이익 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주택이 구조물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죠. 가치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도 오고, 또 필터링 현상과 주거 상향 이동을 저해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저소득층이 사는 사람 소득이 되면 좀 나은 주택으로 가면 그 저소득 살든지 또 새로운 유형이 들어온다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공동주택이 대량 공설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 아파트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는 발레리 졸리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쓴 아파트 공학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80년대 아파트 비중이 19.5%였습니다. 2005년대는 52.6% 급격히 올라가죠. 그리고 2010년대는 58.4%. 한 60~70% 정도가 우리나라 아파트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소득이 늘고 가족들 때문에 1980년대 가구당 면적이 14평입니다. 14평인데 2005년에 20평으로 2010년에 23평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또 소득 증가와 과학기술 변화는 주택의 질과 금융에서 수요 변화를 초래하는데 요즘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가 많이 나오죠. 광통신 아파트.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 최대에 빠르죠. 그리고 유비쿼터스 도시. 그리고 스마트 시티. 우리 회사 요즘 스마트 시티가 외국으로 막 수출하려고 그러죠. 컴팩시티는 압축 도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가족 구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핵가족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살 때만 해도 8명, 9명이 한 가구를 구성했죠. 요즘은 많아야 1인 가구도 태반이고 2명, 3명, 4명도 잘 없습니다. 1인 가구 획기적으로 증가했죠. 20년. 그 이유가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 이혼 안 하고 따로 사는 거죠. 별거, 또 비혼 자녀가 독립하는 거. 20살, 30살 직장 잡고 독립을 하죠. 또 고령세대 배우자 사망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3%였습니다. 2000년 초에. 주로 비닐하우스, 쪽방, 옥탑방, 지하방, 고시원이죠. 저는 쪽방도 살아봤고 지하방도 살아봤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있죠. 이런 빈곤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평균 면적과 섭씨질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배분 구조의 문제가 있고 주거 수준의 계층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주거 빈곤 가구에 또 있는 거죠. 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80년대 생겼는데 여전히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인식 배경입니다. 근대 산업혁명 주택 문제가 발생했죠.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택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다 농촌이 살았으니까. 자, 도시화되고 도시로 사람이 몰린 집적 효과고 농촌으로 돌아와 도시로 오는 이촌 향도 현상이 많아지고 인구 이동으로 주택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서구의 경제 사정은 자유방임주의죠. 국가가 시장에 내뱉고 별로 간섭 안 하죠. 국방이나 치안 부분만 간섭하고. 대신에 주택 부분은 콜레라나 요즘 유명한 코로나처럼 전염병 방지를 위한 공중위생 부분에 치중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시장 중심으로 변하고 이제 요즘은 주택 부족에서 주거 환경 문제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주택 문제의 현상적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주택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7가지를 보겠는데요. 그걸 현상적 분석이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로 사는 걸 최고 기준 이하랍니다. 그 불량 주거지가 있죠. 불량 주거지 대부분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입니다. 그거는 면적도 그렇고요. 방의 개수라고 설비, 성능, 환경 이런 것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주거기본법에 보면은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17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최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고요. 2011년도에 한 번 정도 개정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개정한 내용이 면적이 약간 늘은 정도입니다. 유도 주거 기준은 원래 일본에 있던 개념인데 2011년 개정하면서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죠. 현재 요거는 설정 공고할 수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유도 주거 기준은 국토부가 공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 주거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K가 부엌 있고 14평방미터 이내입니다. 자, 4번 보면 부부하고 2명의 자녀로 된 거는 방이 3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침실. 그리고 여기 43평방미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글자가 작은데 침실 분리 원칙을 보면은 부부는 동일한 침실을 사용하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 6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분리 별도의 방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세 이상의 자녀인데 성이 다른 남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부모 별도 침실 주는 기준을 만드는데 4인 가족은 방이 3개, 5인 가족은 방이 3개인데 6인부터는 4개 정도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2006년도는 미달 가구가 268만 가구인데 전체가 16.6%였습니다. 10년이 흐르자 16년도에는 102만 가구로 대폭 줄었죠. 이때가 우리나라가 주거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임대주택이나 공급하게 된 시기죠. 그래서 지금 5.4%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Equitable Distribution of Supply인데 소득 계층별, 또 인종별, 특히 미국 같은 데 그렇죠. 주택 점유별, 지역별,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주택 공급의 불균형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독특한 그 현상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페셜 그룹의 주택 소유입니다. 이거는 스페셜 특수 집단이라 그러는데 노인,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이런 데 특히 이제 정책적 관심을 주는 거죠.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가 있습니다. 하우징 니즈와 하우징 디맨드. 하우징 니즈는 주거복지가 도입되면서 개념이 도입되는데요. 주택의 사회적, 복지적, 정책적 개념입니다. 하나의 정책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입주자의 지불 능력, 어포더빌리티, 지불 의향과는 관계없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설명되는 정책 지표로서의 주택 소요가 있고요. 주택 수요는 경제적인 거죠. 수요 공급할 때 디맨드죠. 시장 메커니즘 설명되는 주택 입주자의 지불 능력, 소득, 주택 가격 이런 걸 복합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이 소요와 주택 수요 개념은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꼭 낼 거니까 이런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맞죠? 2차 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